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이 표지는 공정무역 인증 마크인데요.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제정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랍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 공정무역을 불러일으킨 것은 막스 하벨라르라는 소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 시절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무려 340년 동안이나 식민 지배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지방간을 지내던 물타툴리가 정부의 식민 통치 착취와 폭정을 보고 막스 하벨라르 소설을 써 이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비인도주의적인 네덜란드 식민 경영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불러일으켜 식민지 정책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정작 내부 고발자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도돌이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물타툴리는 네덜란드 유명 문학상과 박물관의 이름이 되었고요. 현재도 막스 하벨라르는 국제공정무역기구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 제3세계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생산자들이 최소 생산 원가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공정무역론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책 한 권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프로이트는 당대 최고의 저서 10권 가운데 하나로 뽑았고요. 1999년 뉴욕 타임즈는 지난 1000년 베스트 스토리의 하나로 이 책을 선정했다 합니다.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1권 중에도 막스 하벨라르 책이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제국주의 분할은 크게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세 개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과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럽 열강들에게 인도와 중국은 제국주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향신료로 인해 주된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나쁜 공기가 질병을 옮긴다고 믿어 향신료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또 육식을 즐기는 그들에게 향신료는 육류가 부패하지 않도록 저장하거나 맛을 낼 때 사용하는 재료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하고 수요가 많은 향신료는 유럽에서는 생산되지 않았고 오직 적도 부근에 있는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더운 기후 아래에서만 생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신료가 멀고 험한 길을 거쳐 유럽까지 도착되면 매우 비싼 값이 되어 유럽 상인들은 동양과의 교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데다 프레베자 해전에 승리함으로써 지중해는 완전히 오스만 제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중해를 엄격히 통제해버리게 됩니다. 유럽에서 동방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던 지중해가 막히게 되자 원래보다 수십 배 이상 가격이 오른 향신료는 1g이 금 1g과 맞먹을 정도로 비싸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15, 16세기 유럽인들이 향신료에 대한 야망과 도전으로
대서양을 돌아 직접 동방으로 가는 신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도로 가는 백길이 개척되고 아메리카 대륙도 찾게 됨으로써 향신료를 넘어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침략의 시대로 역사가 진행되게 되면서 이제 동양을 넘어서는 서양의 우위가 시작되게 된답니다. 향신료 개발의 선봉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자 이후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뻗어나가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 무렵 이런 향료의 대부분은 향료 제도라 불리웠던 물라카 제도라는 섬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금의 말레이시아 지역인데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백길로 동서무역이 활발하여 15세기 물라카 왕국이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1511년 포르투갈은 무력으로 이 물라카를 점령하여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아시아 최초의 유럽 열강 침탈이 시작된 것인데요. 얼마 가지 않아 이를 시기한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1641년 물라카를 빼앗아 향료 무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라카는 1786년 해양 강국 영국에 점령되었고 영국은 1819년 싱가포르까지 획득하면서 말레이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1521년 마젤란은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남아메리카와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주민 족장 라프라프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남은 일행이 유럽으로 돌아가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젤란은 섬 이름을 군주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 필리핀이라 불렀습니다. 필리핀은 나라 이름을 지은 마젤란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마젤란 기념비 옆에 마젤란과 전투를 벌였던 라프라프 동상이 함께 서 있다고 합니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마젤란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위대한 탐험가이지만 라프라프에게는 평화를 깨뜨린 침략자로서 자유를 위해 용감히 싸운 영웅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마젤란에 의해 태평양 항로가 알려지자 스페인은 1565년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제2의 유럽 강국이 아시아 해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파냐도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 패배하면서 아시아에서 물러나게 되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여 동아시아 지역 진출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성공을 보자 시기한 유럽의 열강들도 동인도 회사라는 기업을 내세워 아시아 침탈 진출에 뛰어들었습니다. 영국은 1600년 동인도 회사에 아시아 무역에 정권 독점권 특허장을 주어 식민지 개척 선봉에 세웠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무장 군인들을 소유하였으며 자본력을 동원해 현지에서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수행하였고 국가를 대신하여 이 지역의 식민지를 경영하며 무역을 통해 얻은 많은 이익을 국가에 제공하여 자본주의 형성과 제국주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6세기 인도는 티무르 제국의 후손 바브르가 북인도에 무굴 제국을 세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아우랑제브 황제가 죽은 후 급속도로 무굴 제국은 쇠퇴하게 되면서 반란이 일어나 인도의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동인도 해사를 내세워 벵골에 진출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두 나라가 인도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서로 욕심을 내게 되면서 인도 벵골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1757년 플라시 전투입니다. 결국 영국이 벵골 프랑스 연합군에 이겨 벵골 지역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확보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인도 경영을 본격화합니다. 영국은 인도를 상품 시장이자 원료 공급지로 만들어 인도의 값싼 노동력과 면화로 면직물을 만들어 대량으로 유럽과 인도에 팔아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의 모든 공업은 파괴되고 수공업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맙니다. 결국 영국의 가혹한 수탈과 종교적 전통 무시에 반발한 동인도 회사 소속 인도인 용병 세포이드르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이 항쟁은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지만 영국군에 진압되어 결국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황제를 폐위시켜 무굴 제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을 만들어 1947년 독립할 때까지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원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하나의 나라로 불교, 힌두교, 이슬람이 공존했던 종교의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식민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열 정책을 썼는데요.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적 대립을 조장하고 인도인에게 크리스트교로의 개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식민 통치가 끝나자 결국 인도는 4개의 나라로 조각나고 만답니다. 프랑스는 플라시 전투에 패한 후 더 동쪽으로 나아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눈독을 들입니다. 1884년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놓고 청나라와 청푸 전쟁을 하여 베트남의 지배권을 장악한 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쳐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합니다. 그러자 영국은 프랑스가 인도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얀마를 병합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태국인데요. 태국의 왕들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기민한 외교 정책을 하면서 성공적인 근대화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두 열강 사이의 중간지대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두 나라의 경쟁 의식과 긴장감을 이용하는 정치 외교를 펼쳤고 불평등 조약을 감수하고 과감히 국토의 반을 영국과 프랑스에 할애하여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서로의 충돌을 원치 않아 태국을 완충 지역으로 두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태국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1602년 네덜란드도 영국의 자극을 받아 동인도 회사를 창립합니다. 특이한 것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왕실 지원이 아니라 일반인에게서 투자 자본을 모으고 이익을 투자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인 주식을 최초로 발행한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억류된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이 바로 이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선원이었답니다. 네덜란드는 먼저 진출했던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자와섬을 중심으로 향료 무역을 독점하였고 수마트라, 보르네오까지 점령하여 전 인도네시아의 섬을 식민지로 만들어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하였습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는 철저하게 착취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면서 제국주의 수탈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원주민을 강제 노동시켜 차, 커피,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을 실시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이곳에서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상품 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생산을 줄이자 인도네시아에는 식량이 없어 병들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수탈을 보고 물타툴리가 막스 하벨라르 소설을 쓴 것입니다. 영국은 공행을 통해 청과 무역하면서 많은 적자를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몰래 팔았습니다. 아편 중독자가 늘고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자 청 정부는 임칙서를 보내 아편을 몰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청과의 무역 확대만을 바라고 있던 영국은 이를 빌미삼아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에서 패한 청은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맺어 영국의 홍콩을 할양하게 됩니다. 홍콩은 150년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1997년에야 반환되어 중국의 특별 행정구가 된 것이랍니다. 중국은 1차 아편 전쟁을 계기로 상하이 등 5개의 항구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한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제2차 아편 전쟁을 벌였고 청에 승리한 후 프랑스와 함께 이권을 나누었으며 중국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며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유럽 열강들의 계속되는 침략을 받았으며 경쟁적으로 조차지를 설정하거나 철도 부설권, 강산 채굴권 등 많은 이권을 빼앗아 1900년대에 이르러 열강의 침탈로 반식민지 상태가 되고 만답니다. 열강들은 태평양의 영토도 분할했습니다. 영국은 1788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제수들을 보내어 개척하다가 19세기 금강이 발견되고 뉴질랜드가 목양업이 발달하자 식민지로 개척하여 자치령으로 삼았습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셜 제도 등을 점령하였습니다. 미국도 괌과 하와이 등을 차지하여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20세기 초까지 태평양의 대다수 섬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은 인도와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화하였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였습니다. 18세기까지 강력한 국가였던 중국도 19세기 말에는 서양 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제국주의 아시아 태평양 분할에 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세계사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